함께 만들어가는 방송 LBC 방송국입니다. Lecture and Broadcasting for Culture. 화술강좌 강의실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화술강좌 진행을 맡고 있는 LBC 소장 임철웅입니다. 지금 이 방송을 팟캐스트로 듣고 계신 분들은 제가 굉장히 오랜만에 돌아온 거죠. 네, 죄송합니다. 많은 분들이 기다려주셨어요. 심지어 저희 카페, 저희 강의하는 곳, 이런 곳을 오프라인 쪽으로도 찾아오셔서 빨리 올려달라 라고 저를 협박해 주신 분도 있어서 제가 굉장히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문의도 주시고 응원도 주셔서 지금 다시 시작을 하는데, 지금 이 방송 같은 경우에는 카카오 페이지와도 연계가 됐어요. 그동안 제가 완전히 쉬었던 건 아니고, 그 카카오 페이지와의 연계 계약을 하고, 그리고 그 다른 출판사와 아직 이제 책이 나오진 않았는데, 책은 내년 7월 출간을 목표로 지금 계약을 한 상태예요. 그래서 지금 제가 글을 쓰고 있고, 그냥 시중에서 반짝하는 자기계발서 같은 느낌으로 책을 쓰는 게 아니라 정말 기초적인 원리부터 정말 옆에 두고 읽을 수 있는 책으로, 돈을 주고 사도 아깝지 않을 그런 책으로 만들기 위해서 차근차근 챕터별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작업들을 진행을 하느라 좀 늦어졌는데, 그래도 너무 늦었죠. 죄송합니다. 앞으로 더 좋은 콘텐츠로 여러분들에게 죄송함을 보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강의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저한테 문의를 주신 것들이 있어요. 그런 내용 몇 가지를 좀 뽑아서 여러분들한테 문의 혹은 궁금증, 질문사항을 답변을 해드릴게요. 그러면 질문은 매일 최근에 온 것부터 한번 확인을 좀 해볼게요. 팟캐스트를 통해 화술 강좌 너무 잘 듣고 있습니다. 화술의 기법이 아닌 화술의 원리를 터득하게끔 해서 참 좋았습니다. 전 참고로 40대 학원에서 수학을 강의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제가 강의를 듣고 일상에서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인간관계도 더 좋아진 듯 합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는 어떻게 해야 할지 어려워 질문 드립니다. 라고 질문을 2가지 상황을 저한테 주셨어요. 실제 상황을 예를 들어서 지금까지 강의했던 것을 정리해서 들려드리면 더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오늘은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정리를 할게요. 첫 번째 상황이에요. 친지 어르신들이나 처가 쪽 친지 어르신들, 명절이나 제사 때 뵐 때 어떤 화술이 좋을까요? 아무래도 어르신들 이야기하시면 열심히 들어드리는 게 우선이겠죠 라고 올려주셨는데, 맞습니다. 어른들 이야기할 땐 열심히 들어주는 게 우선인데, 제가 강의에서 말씀드렸던 대화의 시작의 3요소 있잖아요. 경청, 질문, 칭찬. 이걸 바꿔도 되죠. 질문, 경청, 칭찬. 어르신들과 대화를 나눌 때는 보통 먼저 질문을 하지 않아도 되거나 하지 않는 게 더 좋죠. 분위기가, 내가 여성을 대할 때, 내 또래 여성 아니면 내 또래 친구들을 대할 때 분위기가 뭐 싸하고 침묵이 유지되고 있다. 그럴 땐 내가 먼저 이제 질문을 나서서 막 해가지고 상대의 대화를 이끌어내는 게 도움이 되지만, 대개 이제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는 그러지 않아도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 침묵이 너무 길어진다거나 조금 더 이제 이제 좀 상호 신뢰를 좀 형성하고 싶으시면 질문을 먼저 이렇게 꺼내면서 하는 것도 좋지만, 어차피 말씀을 어느 정도 지나면 하실 거기 때문에 들을 준비만 돼 있으면 돼요. 아마 먼저 말씀을 시작하실 겁니다. 먼저 질문을 하셔도 좋고, 경청, 질문, 칭찬 이렇게 말씀을 드렸지만 이걸 문장을 한번 말을 해볼게요. 경청, 저는 어르신의 말씀이 너무나 도움돼요. 질문, 그 다음 말씀도 너무 궁금한데요. 칭찬, 그런 경험도 하시다니 참 대단하십니다. 지금 내가 말한 이 3가지, 이거를 직접 거기서 어르신한테 직접 말을 하라는 게 아니라 지금 이 말을 몸으로 해야 됩니다. 눈빛으로 해야 돼요. 눈빛으로, 시선으로. 어르신들이 이렇게 막 말을 하고 있는데 저는 이 조용한 게 싫어서 단지 질문만 했어요. 그런 태도로 질문을 하면 안 되겠죠. 그리고 어르신들이 경청에서는 항상 그 경청을 하는 이유가 상대방 말에 그냥 리액션을 취한다 이게 아니라 상대방이 말하고 싶어서 안 달란 걸 찾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어르신들이 말할 땐 제가 말씀드린 경청, 그냥 네 이런 리액션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어르신의 말씀을 그대로 다시 돌려드리는 거. 예를 들어서 우리 어렸을 때는 이러면 보릿고개 지나면서 이런 거 굉장히 전략하면서 살았어. 그렇게 전략 정신이 몸에 배어 계시군요. 제가 보기에도 자제분들도 그렇고
이 집안을 꾸며놓으신 것도 굉장히 심플하지만 굉장히 품이 있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지금 이런 것도 상대 말을 그냥 돌려줬잖아요. 아, 전략정신이 몸에 배어 있군요. 아, 그러 역시 그렇군요. 이게 지금 칭찬 그리고 질문 경청이 지금 다 섞인 거예요, 한 문장에. 그런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그럼 이것만 계속하면 되느냐? 근데 상황에 따라 조금 달라요. 상황에 두 가지가 있는데 이거는 꼭 어른신들을 상대할 때만 적용되는 얘기는 아니에요. 본인이 그 모임이나 그 자리에서 좀 인정받는 위치면 굳이 자신을 세우기 위해서 뭔가 바디랭귀지나 이런 걸 보일 필요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학생들을 가르치는 입장에서 대학생들을 가르치는 입장에서 교수로서 그 앞에 딱 섰다. 그럼 내가 거기서 뭔가 권위를 내세우거나 아니면 이 친구들한테 더 당당한 그 바디랭귀지를 그 과장되게 보일 필요는 없어요. 물론 그 학생들에게 집중도를 높이고 신뢰성을 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를 자꾸 이렇게 연습을 하고 기본적으로 몸에서 배워 나가게 하지만 그냥 기본적으로 내가 겸손한 말을 할 때 겸손한 태도가 나와도 크게 문제가 안 된다는 거예요. 어차피 내 평가가 높은 상태면. 그런데 평가가 상대적으로 인색한 상황. 그러니까 그 어르신이 애초에 사람들 모두한테 그냥 평가를 인색하게 하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그 모임에서 약간 평가가 낮은 상황이라면 그거를 비언어적 요소로 커버를 해야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언어적 요소는 공손해야 돼요. 비언어적 요소는 강한 느낌이 드는 당당함을 보여야 이게 효과적입니다. 열등감을 가진 사람들을 잘 보면 나는 솔직해. 나는 강한 사람이야. 이런 거를 자꾸 막 내세우려고 애를 써요. 그래서 솔직하다는 핑계를 대면서 자신이 남한테 상처를 주는 그리고 거르지 않은 정제되지 않은 생각을 막 내뱉거든요. 같은 솔직함이어도 품위가 있는 솔직함이 있고 당당한 솔직함이 있고 단지 상처만 주는 솔직함이 있어요. 지금까지 뭐 저희 강좌를 함께 해오신 분들, 저희 강좌를 들으시는 분들이라면 물론 다 아는 내용이겠죠. 이 솔직함이라는 건 그냥 단지 핑계일 뿐으로 쓰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어느 정도 아는 사람, 그 사람에 대해서 경험을 해본 어르신들이 보면 아, 저 친구는 열등감 덩어리구나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사람은 감각적으로 알아요. 내가 이 모임에서 상대적으로 평가가 약하기 때문에 남들이 나한테 평가를 인색하게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나는 그것을 더 강해 보이기 위해서 마치 나를 공격할 것 같으니까 내가 겁이 나니까 상대를 무는 뱀 같은 거죠. 뱀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싫어하는 동물 중에 하나입니다. 뭐 누군가를 먹기 위해서 공격하는 경우도 있지만 내가 겁이 나니까 상대를 공격하는 그런 태도를 취하잖아요. 그런 태도를 취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내가 약할 때는 언어적 요소는 무조건 더 공손해야 돼요. 근데 비언어적 요소가 당당해야 돼요. 비언어적 요소를 당당하게 한다는 건 어떤 게 있냐면 일단 허리는 항상 세워져 있어야 돼요. 우리가 이제 헬스를 배울 때 처음에 배우는 게 이제 자세예요. 예를 들어서 팔 운동을 한다. 그럼 팔꿈치 관절이 계속해서 부하가 걸리잖아요. 계속 움직이니까. 그렇기 때문에 올바른 자세로 처음에 딱 몸에 익혀놔야 그 팔꿈치에 무리가 안 가요. 헬스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곳은 허리, 그리고 꼬리뼈 이쪽이거든요. 그래서 꼬리뼈가 가능하면 이제 약간 위로 들리는, 그리고 허리도 이렇게 들어가는 활자를 만드는 그걸 유지하거든요. 그걸 한번 유지해 버릇해서 몸에 배면 그 전체적인 인상이 다 바뀝니다. 허리가 꼿꼿하게 서면서 사람이 좀 더 커 보이고 반듯해 보이면서 그리고 얼굴이 뒤로 들어가니까 이 사람이 더 품위가 있고 높은 사람처럼 보여요. 허리를 꼿꼿이 세운다. 허리에 힘을 주고 꼬리뼈에 힘을 줘야 돼요. 뭐 양반다리로 앉은 상태에서도 허리에 힘을 주고 어깨 같은 경우에는 양쪽 어깨 끝을 약간 뒤로 보낸다는 생각을 해야 돼요. 약간 뒤로 보낸다는 생각으로 곧은 자세. 이거는 제가 나중에 바디랭귀지나 발표를 할 때 조금 더 자세히 알려드리겠지만 지금 이 질문이 왔으니까 그래서 곧은 자세를 유지해야 됩니다. 이게 허리를 세운다. 바른 자세, 바르게 서기 아니면 바르게 앉기. 그래서 이 허리를 세우는 것만으로도 사람 인상이 많이 달라져요. 그리고 어른들을 상대할 때 혹은 이렇게 상대한테 내가 호감을 주입하려 할 때, 호감을 주려 하는 것보다 더 강한 느낌으로 더 주입하려 한다면 상대가 말을 할 때 말을 끊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서도 내가 당신 말을 듣고 있다라는 거를 보여주려면 그건 언어적 요소가 아니라 무조건 비언어적 요소로 가능해요. 뭐가 있겠습니까? 가장 쉬운 걸로 고개 끄덕이기. 상대를 보면서 고개를 끄덕거리는 거예요. 시선은 가능하면 눈을 쳐다보는데 눈 위로 올라가지 않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시선을, 그러니까 외국 그 바디랭귀지 서적이나 이런 걸 보면 상대와 눈을 마주치는 거를 뭐 60%, 상대와 대화를 하는 시간이 100분이면 그중에 60분 이상을 눈을 마주쳐라라고 하는데, 동양적 문화, 특히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문화에서 60% 이상을 눈을 계속 마주치고 있기는 서로가 되게 부담이 됩니다. 그런 60%까지는 힘들고, 보통 일반적으로 시선을 맞추는 시간은 한 30%에서 40%만 돼도 충분해요. 근데 이제 이런 어르신의 말씀을 경청하면서 고개를 끄덕일 때는 눈을 조금 더 이게 많이 신경 쓰면서 맞춰 드리는 걸로. 왜냐면 나도 모르게 이제 어른이다 보니까 내가 자꾸 다른 곳을 쳐다보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자꾸 의식을 해야 됩니다. 의식을 해서 어르신의 자꾸 눈을 마주치는, 어르신분들이 여러분이라면 이분 말씀을 할 때 고개를 끄덕거리고 문장이 끝날 때쯤에 다른 분들도 이렇게 한번 쳐다보고 함께 듣고 있다는 걸, 그 바디랭귀지 같은 게 나는 전체를 조율하고 있다는 인상을 전체한테 심어줄 수 있는 거거든요. 이 주도권이라는 게 비언어적 요소가 많은 부분을 차지를 해요. 제가 아마 다다음 시간 정도의 바디랭귀지 편을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때 더 자세히 얘기를 해드리겠지만, 지금 이제 어르신들을 상대하는 것 중에 첫 번째는 허리를 세워라, 두 번째는 고개를 끄덕거리면서 상황을 주도를 해라, 그리고 세 번째는 시선은 내가 의식하면서 자꾸 맞추려고 애를 써라. 근데 서양의 그런 스피치 혹은 바디랭귀지 책처럼 60% 이상까지는 서로가 부담이 된다, 라는 거예요. 언어적 요소는 굉장히 공손해야 돼요. 하지만 그 언어가 나가는 억양은 차분하고 좀 무게감 있는. 그래서 어르신들이 느끼기에 어떤 느낌을 받아야 되는 게 우리의 목표냐면, 이 친구랑은 말도 참 잘 통하고 예의 바른데 뭔가를 가지고 있는 친구, 그런 인상을 심어줘야 되는 거죠. 이 친구는 비언어적 요소가 뛰어나고 그 부분에 신경을 써서 참 강해 보이는군, 이렇게까지 생각 못해요 사람들은. 그런 거는 그 사람의 그 무의식적으로 침투를 하거든요. 음. 그래서 뭔지 모르게 저 사람은 주는 거 없는데 싫어, 왠지 받는 거 없는데 싫어, 이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들은 대부분이 비언어적 요소에서의 실패입니다. 물론 밉상으로 말을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대개의 경우 비언어적 요소, 그러니까 경청, 질문, 칭찬을 잘 섞어서 쓰되, 바디랭귀지를 잘 신경을 써라, 라고. 그럼 두 번째 상황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요즘엔 단체로 톡하는 경우가 많네요. 또는 밴드 등의 게시판에서 댓글로 대화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SNS도 대화의 일종이라 보는데요. 둘만이 할 수 있는 대화도 공개적으로 하는 경우가 많게 됩니다. 댓글을 통해서건 단체 톡방에서건. 이게 예절에 맞는 건지 하나의 문화로 봐야 되는 건지 의견이 궁금합니다. 또 공개 대화방에서, 공개 게시판에서 갑과 을가 다투는 상황이라면 지켜보는 입장에서 어떤 대응이 맞을까요? 개인적인 생각으론 갑과 을을 중재하면서 조언을 하려는 게 더 상황을 안 좋게 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질문하신 분이 상황 1과 2에 대해서 이렇게 부연 설명을 한 거 부분에 보통 답이 있네요. 첫 번째도 아무래도 어르신들 이야기하시면 열심히 들어주는 게 우선이겠죠. 예, 맞고요. 두 번째도 갑과 을을 중재하면서 조언을 하려는 게 상황을 더 안 좋게 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맞습니다. 네, 다 결론을 내주셨어요. 아무래도 학생들을 상대하시다 보니까 현명하신 것 같아요. 제가 조금 더 첨언을 드리자면, 제가 상황 1에서 비언어적 요소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했는데, 상황 2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게 끼어들기가 쉽지 않죠. 물론 이모티콘이나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하지만, 이모티콘 같은 경우는 그냥 정해진 거잖아요. 정해진 거에서 끌어다 쓰는 거기 때문에 그 사람의 지금 독특한 감정이나 생각 같은 거를 정확하게 전달하기는 쉽지 않아요. 내가 점점점을 넣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이 너 나한테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라고 했는데, 이 사람이 점점점을 한 건, 점점점을 친 사람은 반성하고 있고 네 말을 듣고 있어, 이 표현이었는데, 듣는 사람은 점점점, 야 불만 있냐? 왜 너 나랑 말하기 싫어? 이렇게 받아들일 수도 있잖아요. 물론 사람과 사람의 대화 사이에서도 이런 문제는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근데 SNS 같은 경우는 발생할 여지가 훨씬 더 많죠. 이 사람이 나한테 기분이 나쁜데 나는 이 사람이 나한테 기분이 나쁜지도 조차도 모르고 그냥 시간이 흘러버리는 경우도 많고, SNS니까 상대가 말을 안 하면 모르는 경우가 많잖아요. 아니면 오타가 났는데 그 오타를 다르게 해석해서 싸움이 나는 경우도 있고. 이런 특성상 싸움에는 끼어들지 않는 게 좋습니다. 비겁한가요? 그렇지 않나요?
친한 사람들이면 그러지 말고 이참에 만나서 그냥 이야기하면 좋겠다라는 식으로 그냥 차라리 뭐 한번 그 회식 자리를 잡아버리는 거예요. 아, SNS 이거 다 서로 오해야. 만나서 얘기해서 만약 너네 안 풀리면 그때 우리가 복싱으로 풀자. 뭐 싸워서 풀자. 뭐 이렇게 약간 그렇게 농담처럼 넘어가면서 이참에 한잔 하자 이렇게 하면서 모이는 게 친구들 사이에서는 가장 좋은 중재일 수 있어요. 근데 어쩌면 이것조차도 문제가 될 수가 있죠. 왜냐면 SNS는 항상 오해를 불러일으키기가 쉽기 때문에 나는 중간이라 생각하고 말을 했는데 누군가는 야, 너 제 편 드네 라고 직접 말을 안 하고 속으로만 야, 쟤는 제 편 드네 이렇게 되면서 그 돌이킬 수 없는 사이가 될 수도 있고, 거기서 싸우고 있는 사람들도 SNS에 그런 문제를 알고 있을 거예요, 아마. 그래서 이러다가 그냥 순간 욱해서 이러다가 말 건데 괜시리 그걸 또 부채질하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듭니다. 우리가 한 12강 정도에 예정된 대화를 조정하기 편이 있어요. 그러니까 대화를 막 내가 남을 뒤에서 리모컨처럼 조정하는 게 아니라 전체를 보고 그거를 조율하는 것을 배우는 시간이 있는데 그때 상황이 좀 더 도움이 될 겁니다. 근데 대화를 조정하는 것에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거는 관찰이고, 두 번째는 상대의 말을 다시 정리해서 이렇게 돌려주는 식으로 이 사람은 이렇게 말을 했고 뭐 이 사람은 이렇게 생각하는군요라고 이런 식으로 사회를 보는 듯한 느낌으로 이제 대화를 조정하게 되는데, 이게 SNS는 그게 안 돼요. 왜냐면 말은 휘발성이 있습니다. 말은 말하면 날아가요. 그래서 이 사람이 A는 B야 라고 말을 했어요. A는 B고 B는 C야 라고 말을 한 거예요. 그럼 저는 거기서 말을 듣고 철수가 A와 B에 대해서 설명했는데 결국 A가 C라는 식의 얘기를 했구나. 이렇게 말을 해도 마치 나는 전혀 다른 얘기를 했거나 다른 얘기를 제안한 것처럼 사람들은 느끼게 되거든요. 완전히 전혀 다르다고 느끼진 않겠지만, 근데 이거를 SNS에서 이 글을 썼다고 생각해 보세요. 저 똑같은 얘기를.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뭐야, 야, 줄 낭비하지 마라는 생각을 해요. 야, 씨, 너 때문에 올리기 힘들지? 글 올리기 힘들잖아, 씨. 손가락에 쥐나겠네. 물론 친구들 얘기지만. 그래서 여기서는 대화를 조정하기라는 게 SNS 같은 경우는 좀 쉽지가 않죠. 대화를 조정할 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는 소외되는 사람을 만들지 않는 건데, SNS 같은 경우에는 다른 사람들이 얘기하고 있어도 내가 글을 뭐 독수리 타법이든 굉장히 타자가 느려도 어쨌든 내가 타자를 치고 입력을 하면 내 글은 그 사이 어딘가에 끼어 들어가잖아요. 말을 할 때 내가 말을 했을 땐 그건 묻혀버릴 수가 있거든요. 물론 SNS도 묻히는 경우가 있죠. 밑에서 막 글이 막 올라오면. 그래도 그럴 확률이 아무래도 적다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실제와 SNS는 굉장히 많은 차이가 있죠. 그렇다고 또 SNS에서 말을 뭐 잘할 방법이 없느냐? 그건 물론 아니겠죠. 그렇지만 그 두 사람을 조율하는 건 두 사람도 SNS라 오해가 생긴 상황에서 내가 거기에 끼어들어서 그 두 사람의 의견을 알아내고 그것을 화해시킨다. 그 안에서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것은 쉽지 않고 뭔가 만나거나 다른 방법으로 차라리 따로 카톡방에서 물어보면서 왜 그래? 무슨 일이야?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해결을 하는 방법도 오히려 더 나은 방법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실제 상황에서 사용하는 화수법이 좀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어요. 그 다음으로 그 화술 강좌를 듣고 질문을 드립니다라고 메일이 온 게 있네요. 꽤 오래전에 왔었는데 제가 그 메일이 쌓이다 보니까 제가 확인을 좀 늦게 해서 이렇게 팟캐스트를 통해서 답변을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팟캐스트를 통해 화술 강좌를 듣고 있는 28살 대학원생입니다. 첫 오리엔테이션 강의부터 시작해서 최근의 강의까지 모두 들으면서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평소에 제가 생각해 오던 바와 비슷한 부분에서는 공감하면서 듣고, 제가 부족한 부분에 대해 말씀하실 때는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수장 보완하며 즐겁게 청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청취해도 제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한 가지 문제가 있어서 이렇게 소장님께 메일로 여쭤보고자 합니다. 저도 대화라는 것이 상대방과의 교감을 통해 여러 가지 정보를 주고받는 아주 중요한 프로세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중요성을 많은 사람들이 알기 때문에 이렇게 소장님께서 올려주시는 화술 강좌에 대해 많은 관심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만약 오랜 기간 같이 생활 혹은 같이 일을 해야 하는 사람이 있을 때 그 사람이 기본적인 대화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기본적인 대화의 준비라고 함은 남의 이야기를 들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고 본인의 이야기만 하거나 혹은 남의 이야기에 전혀 귀를 기울이지 않는 경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화술의 정형을 시도조차 못하고 대화가 단절되는 상황입니다.
이걸 게임에 비유하자면 온라인에서 게임을 진행하려고 같은 게임을 하고자 하는 상대방이 레디 버튼을 눌러야 게임을 시작할 수 있는데 레디 상태가 되지 않아 게임의 시작조차 못하는 경우로 비유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직장 상사 혹은 보다 높은 위치에 있는 분들이 본인들의 지위가 가지는 이점을 이용해서 대화라기보다는 일갈에 가까운 태도를 취하기 쉬운데 하지만 대화가 힘들다고 해서 그런 분들과 대화를 피할 수는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대화를 통한 정보 교류 및 정보 전달을 하고자 한다면 어떠한 방법으로 대화를 이끌어갈 수 있을까요? 라고 올려주셨네요. 이 질문에 대해서는 이 질문자분이 어떠한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보면 조금 더 조언을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상대분, 레디 버튼을 누르지 않고 있는 이 막무가내형 보스, 막무가내형 상사라고 해야 되나요? 그 분 같은 경우에 왜 그 상대분이 왜 레디 버튼을 누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그 사람이 어딜 가도 레디 버튼을 누르지 않는다. 그러면 어쩌면 관계에 있어서 문제가 없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 그 사람은 원래 그런 사람이니까. 근데 이 사람이 레디 버튼을 누르지 않는다고 느끼는 게 나다. 나만 그렇게 느낀다. 혹은 나와 나를 포함한 몇 명만 그렇게 느낀다. 라고 생각하면 그거는 성향상의 차이일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이 분이 어떤 분인지를 알면 그것에 대한 조언을 더 제대로 해줄 수 있을 거라고 말씀을 드린 이유는 이 질문자님이 감성이 강하냐, 논리가 강하냐, 행동이 강하냐 이런 거를 봐서 이제 논리가 강한 사람과 대화를 하거나 설득을 할 때는 구구절절 길게 얘기하는 게 이제 굉장히 불편한 일이거든요. 이제 논리가 강한 사람한테는 아, 저희 힘듭니다. 좀 도와주세요. 아, 너무 저희 힘들어요. 저희가 발표를 하려고 준비하는데 밤새서 아, 정말 고생 많이 했어요. 이것보다 제대로 된 그래프 하나만 보여주면 훨씬 더 많은 점수를 얻죠. 뭐 힘들어 보이고 이런 거 안 보여줘도 돼요. 근데 감성이 강한 사람한테 좀 스토리가 있고 그런 뭔가 이 사람과 이야기가 되는 감정을 호소할 수 있는 그런 얘기가 좀 대화가 더 강하게 전달이 되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행동이라고 말을 했던 부분들은 그 사람과 상호 신뢰 자체가 좀 더 쌓이면 좀 상호에 도움이 되거든요. 먼저 해야 될 일은 이 상대 혹은 아마 이제 대학원이라고 하셨으니까 그리고 계속 같이 오래 일을 해야 된다고 했으니까 교수님이거나 대학원의 윗사람 혹은 대학원에 다니면서 회사에 나가고 있는 그 회사의 상사 정도 될 것 같은데 이 사람이 굉장히 윗사람이라면 별 문제가 없어요. 애초에.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의 단점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있을 테니까 그리고 많이 부딪히지 않을 테니까 이런 문제를 질문하지 않으셨겠죠. 그럼 이런 거를 토대로 봤을 때 지금 걱정하시는 분은 대학원 뭐 연구실에 있는 몇 안 되는 사람 모임에서의 자기보다 윗사람이거나 아니면 뭐 회사에서도 만약 맞선임 정도 얼마 차이가 나지 않는 선임일 가능성이 크죠. 대화가 안 되는 결정적인 이유는 상대가 자존심을 세우기 때문일 가능성이 큽니다. 이런 경우에는. 그래서 먼저 내가 정보를 많이 가지고 있다. 그래서 그걸 통해서 교류를 하겠다라는 생각보다는 나는 당신의 말을 들어주겠습니다라고 먼저 접근하는 게 좋아요. 나는 당신과 친한 사람입니다. 나는 당신의 대화를 들을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입니다라는 마인드로 가야죠. 그리고 본인들의 지위가 가지는 이점을 이용해서 대화라기보단 일갈에 가까운 태도를 취하기 쉽다라고 했는데 실제로 그 권력은 사람의 공감 능력을 떨어뜨리는 건 사실입니다. 사실이기 때문에 그만큼 그런 권력을 가진 사람들을 다루기는 더 쉬워요. 대화를 하는 입장, 화술의 입장에서는. 이 사람의 공감 능력 자체가 떨어지기 때문에 내가 이 사람과 공감하는 척하기도 쉬워지는 거고 다른 사람한테 받지 못한 공감을 나한테 받는다는 느낌을 주기도 쉬운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에게는 내가 조금 더 마음을 열거나 마음을 연 태도를 보이거나 아니면 그 사람의 말에 귀 기울이는 그런 태도를 보여주는 게 오히려 이 사람과의 대화를 이끌어 나가는 방법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레디 버튼이 눌러지지 않았다. 그리고 대화가 힘들고 대화가 아닌 일가를 해버린다. 이런 경우에 어떠한 대화법도 내가 뭔가 기술적으로 이런 사람한테 막 화려한 말발을 뭐 과시하면서 이 사람과의 대화를 풀어나간다. 그래서 이 사람을 압도했다. 그 후에는 대화가 더 힘들어집니다. 이런 경우에는 오히려 그 사람이 가장 편하게 말할 수 있는 상대가 내가 되게 그렇게 만드는 게 어쩌면 목표일 수 있겠죠. 그리고 본인의 지위를 이용해서 일가를 한다. 이런 경우에는
이 지위가 애매한 지위일 가능성이 크거든요. 아예 그냥 뭐 교수 이래버리면 계속 그렇게 살아온 사람이니까, 그런 살아오신 분이니까, 아니면 뭐 굉장히 한 회사의 사장이 이런 태도를 취한다. 별 문제 없어요. 내가 사원일 입장에서는. 내가 부사장이면 문제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은 어쩌면 그 자신에게 귀 기울여주고 자신의 말에 따라주는 사람이 필요한 상황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도 굉장히 중요한 게 본인의 가치를 떨어뜨리지 않으면서 상대를 높여주는 그런 화법을 활용하는 게 가장 키포인트입니다. 본인의 가치를 떨어뜨리지 않으면서 상대를 높이는 거는 깍듯한 거랑 아첨하는 거를 구분을 해야 되거든요. 문장을 만들거나 대화를 할 때 내가 말을 끝맺음을 확실히 하는 게 아첨과 깍듯의 차이 중에 하나고, 내가 문법적으로 틀린 말을 하지 않는 거, 그리고 비언어적 요소로 항상 꼿꼿한 거, 제가 이제 앞에 질문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경우가 오히려 더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게 레디 버튼이 눌려져 있지 않다라고 했는데 그 사람은 진작에 게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상대는. 나만 레디 버튼을 기다리고 있는 거고. 이건 두 사람이 게임을 바라보는 시각이 다른 겁니다. 다른 게임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느껴지는 거죠. 이런 경우에는 상대가 게임을 막 하고 있을 때 내가 그 상대와 대화를 하기 위해서는 내가 그 게임에서 먼저 어울려줘야겠죠. 내가 상대 게임으로 들어가주고, 처음에는 그 게임 안에서의 룰이나 그런 건 상대가 더 잘 알 테니까 일단 상대한테 맞춰주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야 그 게임 안에서도 이길 수도 있고 질 수도 있고 그 다음 문제죠, 그건. 일단 상대의 게임으로 들어가서 거기서도 자신의 페이스를 잃지 않는 게 지금으로서는 필요할 것 같아요. 질문하신 분이 걱정하시는 분, 그러니까 상사, 그 분이 문제가 더 클 거라고는 확신하지만 저도 그럴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질문자님도 나는 정보를 전달해야 된다. 나는 교류를 하고 싶다. 근데 지금 질문자님이 생각하는 교류와 지금 문제가 있다고 보시는 그 사람이 생각하는 교류는 다르죠. 그 사람이 원하는 교류는 내 권위가 통하고, 내가 말을 했을 때 내 말을 따르는 사람, 그게 필요한 거잖아요. 그 말에 복종할 필요는 없지만 그 말을 최소한 들어줄 필요는 있겠죠. 그 다음에 말을 듣고 그 다음에 뭔가를 시도를 하는 게. 그래서 그 사람이 말을 하고 내가 뭔가를 시도를 했을 때 그 사람이 무시한다. 그런 경우에는 제일 먼저 드는 감정은 분노겠죠. 욕을 하고 싶을 거고. 그럴 때 그러서는 안 되고 그 시간에는 멈추면 됩니다. 다음 기회를 노리면 돼요. 왜냐면 계속 마주칠 사람이니까. 자기 얘기를 막 쏟아내고 내가 얘기를 하려고 했더니 돌아서서 가. 그러면 그 다음 기회에 오늘은 제 얘기를 좀 들어주시죠 라거나 그런 식의 대화를 먼저 언급하는 게 좋죠. 근데 이 사람이 전혀 그럴 준비가 안 돼 있는 사람이면 조금 더 지켜보는 것도 방법일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다른 상담에서도 항상 하는 말은 모난 돌이 있는데 굳이 그거를 깨는 정이 나일 필요는 없거든요. 그리고 그건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굳이 내가 나서서 그 돌을 깼을 때 내가 찍힌다. 그런 관점이 아니고, 그런 관점으로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런 관점이 아닌, 저게 모난 돌이 아닌 건 아니야 라는 생각을 해봐야 되거든요. 저거는 그냥 있는 돌이고 내가 뭐가 나 있어서 저거를 깨려고 하는, 솔직히 모난 돌보다 정이 더 뾰족하잖아요. 내가 더 뾰족한 건 아니야? 라는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조금 더 상대한테 들어가 볼 필요가 있겠죠. 상대를 뭐 간판에 거짓말을 알아채네 이런 것들 막 굉장히 이론들이 많지만 모든 이론에서 가장 중요한 건 상대를 잘 알아내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상대가 왜 저렇게 하고 저 사람은 정말 모든 대화에 있어서 레디 버튼이 안 눌려져 있는가, 그리고 저 사람은 어떤 유형이길래 내 어떤 화법에 대해서 불쾌감을 느끼고 있는 건가, 아니면 내한테 불쾌감을 느끼고 있는 건 아닌데 단지 저 사람의 성향인가, 아니면 내가 처음에 들어왔으니까 나를 잡으려는 저 사람이 그동안 후임들을 잡아왔던, 마치 조교가 훈련병들을 잡는 것처럼 마치 정해져 있는 그런 시스템인가,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좀 차근차근 봐야겠죠. 차근차근 보고 먼저 그 다음에 그 사람의 게임을 한번 들어가서 그 사람을 알고, 그리고 그 사람과 가장 좋은 건 그 사람이 나를 신뢰하게 만드는 게 가장 좋겠죠. 좀 막연하고 철학적인 얘기가 나왔는데 이 대화의 기술에 대해서는 한 시간 한 시간 또 계속 새로운 얘기들, 새로운 이론들이 또 나올 테니까
거기서 또 새로운 힌트, 도움되는 얘기를 얻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어쩌다 보니까 화술에 관련된 상담 방송이 됐네요. 팟캐스트를 듣고 있는 유학생입니다 라고 글이 또 온 것도 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우연히 팟캐스트를 듣게 된 24살 필라델피아에서 유학 중인 학생입니다. 제 전공이 비즈니스 마케팅이라 말하는 것에 평소에 관심이 많았었는데 우연히 팟캐스트를 듣게 되고 정말 유익하고 재밌어서 이렇게 이메일을 보냅니다. 미국에 온 지는 2달, 아무래도 언어 장벽이 있다 보니 대화에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팟캐스트에서 들은 좋은 대화를 만드는 기술을 사용해서 많은 외국인 친구들을 사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많이 노력해서 많은 친구 사귀어서 나중에 한국 올 때는 우르르 다 끌고 오시면 재밌겠네요.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고 제가 이거는 정규 방송이 아니고 특별편으로 올려드리고 바로 또 정규 방송으로 편성을 해서 과정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과정이 원래는 12강으로 준비를 했었는데 제가 강의를 준비를 하다 보니까 제가 강의를 준비하기 전에 이제 PT를 먼저 작성을 하거든요. PT를 작성을 하는데 그게 벌써 26개가 작성이 됐네요. 제가 이번에 그 텀을 두고 작성을 하다 보니까 26개가 됐어요. 차근차근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방송을 구성을 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빠른 시간 내에 바로 다음 편 올려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화술 강좌 토요일에 계속 실습 위주로 그 기존에 그 오프라인 강좌 1, 2기 이런 분들이 다 끝났는데 실습을 통해서 계속 반복 학습을 하고 싶다라고 요청을 해서 그런 분들이 토요일 1시에 모여서 저와 함께 화술에 관련된 여러 가지 실험과 실습을 진행 중에 있어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저한테 메일을 주시면 참석을 할 수 있습니다. 개그블랙@naver.com으로 보내주시면 돼요. 네, 그러면 바로 다음 시간에 정규 수업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임철영이었습니다. 당신 삶의 비타민C LBC. 지금까지 LBC 방송국이었습니다.